자,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글의 구조를 봐야 하고 글의 구조를 좀 쉽게 볼 수 있을 때 연결어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글의 구조인 주제와 예시의 구조를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제가 뭐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진 않으실 것 같아서 우선 얘는 뺐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주제를 이제 일반적 진술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구체적인 예시를 던져줄 거고 글의 구조를 봤을 때 예시가 나오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앞에 있는 게 주제일 거고 일반적 진술이 다 이해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주제 파악의 문제라면 예시는 뭐 솔직히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주제가 좀 모호하게 나왔을 때는 예시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가지고 그것의 일반적 특징과 여기서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추상적인 부분들이 주제다라는 것을 좀 빠르게 캐치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글이 구체적인 예시를 이끄는 글로 되어 있어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들, 신호어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연결어인 거고 이 연결어를 여러분이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시가 이렇게 for example과 for instance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연결어, 제가 그냥 여기서는 연결어라고 썼는데 네, 연결어라고 썼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접속 부사라고 이제 부르죠. 네, 근데 뭐 흔히 이제 관용적으로 연결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연결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접속 부사 같은 것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사례를 여기 사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요런 아이들 그리고 if와 when처럼 어떤 가상의 상황들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들도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f로 나왔을 때 조건으로서 중요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단수 서술이 아니라 가상의 사례들을 언급한다면 이거는 예의 시작이라는 것을 잡으시고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요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결어라든가 if나 when 같은 뭐 생각해보자 이런 표현 없이도 바로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예시가 될 수 있고 그럼 그 앞이 주제가 되겠고 앞에서 내가 주제 파악 글이 완전히 이해됐다면 충분히 주제나 제목은 골라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쉬운 글에서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고유한 것들 명사를 지칭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자,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학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즉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매일매일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되게 따분하고 그리고 반복적입니다. 자, 즉, 얘 뭐 하는 겁니까?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연구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학학자는요, 수학은 이제 계속 풀이를 해야 되니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필부터 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증거 같은 것들을 증거를 추론해내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쭈쭈쭉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그리고 작가는 이런 것들을 하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술적인 일, 그 연구 그냥 쓰자. 학술적인 일에 관련해서 나오는 일상의 반복되는 루틴, 업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가는 이런 걸 하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수학자는, 작가는 이게 이제 구체적 진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장치가 없어도 우리는 일반적 진술과 예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이제 연결어나 이런 것들이 힌트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그러면 그런 것이 장치 없이 구체적 진술이 될 때의 지문을 예시로 좀 살펴볼 건데요. 어디를 갈 거냐면요. 여러분은 G26을 갈게요.
아직 풀지 않았던 거라서 이것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G26이요. 자,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읽어가야죠, 당연히. 자, 음악가나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음악 애호가들이나 전문가들도 종종 다음과 같은 견해의 목소리를 내곤 하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자 보면 뭐 음악가, 심리학자,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러 이 음악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주장, A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구나 정도에서 원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lies in, 다음에 있다. 이거죠. 뭐에 있냐면 어떤 표현적 일탈에 있습니다. 근데 뭐로부터 일탈하냐면 정확히 한정되어져 있는 악보에서 뭔가 일탈하는 거예요. 왜 일탈하냐면 뭔가 표현적 일탈 이 말이니까 내가 정해진 어떤 악보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나는 뭔가 슬픔을 더 표현하고 싶거나 더 극적인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좀 극적인 걸 강조한다는 얘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하기도 했는데 음악이 약간 이렇게 음의 변화 이런 걸 좀 더 강조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 피아노 연주를 한다면 굉장히 또 강하게 음악을 치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 그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탈을 하는 것에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악보를 좀 악보와는 다르게 연주하는 거죠. 그 변주라고 할게요, 그냥. 네.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봅시다. 콘서트 performance become interesting and gaining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병렬 처리는 동사여서 제가 끄는 거고요. 자, 콘서트 공연을 보자면 콘서트 공연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gaining attraction 어떤 매력을 얻을 수 있는데 뭐로부터 매력을 얻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매력을 얻죠. 자, 그럼 여기서 콘서트 공연은 정말 흥미롭죠.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니고. 근데 매력을 이런 사실로부터 매력을 얻는데 그럼 여기선 당근 뭐 와야 돼요? 그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와야겠죠? 보시면 they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뭔가 그 정보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무슨 정보? 악보에 인쇄되어진 정보를 넘어갈 때 뭔가 매력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음악과 관련한 여러 종사자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은 뭔가 변주, 일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콘서트 공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구체적 진술이라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않아도 음악의 한 장르라고 해야 되나? 장르 부문에서 콘서트 공연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구체화된 하나의 일부분 요소로서 예시를 던져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 매력을 얻게 되는 요 부분은 일탈과 일치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일치는 음악에 표현되어진 정보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좀 볼게요. In his early studies on musical performance.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에서 자, 그럼 아까 콘서트 공연, 이번에는 뮤지컬 공연에서 그의 초기 연구는 그 사람은 누구? Carl Sears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콘서트 공연, 뮤지컬 공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시의 시작이라고 여기 봐도 되고요. 아이고. 여기서는 근데 뮤지컬 퍼포먼스보다는 뮤지컬 공연에서 굉장히 어떤 저명한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죠. 발견했어요, 보여줬어요, 설명했어요. 이건 중요한
중요한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저명한 사람의 인용을 통해서도 주제 논거를 제시하는 거인 거고, 인용은 사실상 주제를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접근해 보자면 인용도 예시의 하나의 일환 정도로 보셔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뮤지컬 퍼포먼스를 예시인 건데, 단계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의 구체적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예시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시와 예시 두 번째가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일탈한다가 나올 거고, 자, 여기는 제가 안 읽을게요. wide potential variation 이라고 나오면서 아주 광범위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빠르기라든가 뭐 음의 톤이라든가 뭐 음조라든가 뭐 이런 데서요. 쭉쭉쭉 나오면서 such variation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린 답을 솔직히 고를 수 있어요. 여기 이 정도에서는. 근데 이 글의 흐름 때문에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요. 근데 generally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expressibility 표현성이라고 불러요 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라고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예시의 구체화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다시 일반적 진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시가 아니라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일반적 진술을 갑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 주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괄식 구조, 뒤에서 결론을 이끌면서 다시 일반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이 글에서 내가 주제 찾기죠.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부분, 음악은 뭔가 변주라는 부분에서 진짜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 표현성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 표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찾으셔도 되는 거죠. 물론 we generally call this expressivity. 여기 expressivity 자체를 보고 우리가 뭔가 딱 얻을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오죠. 뒤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this는 요 표현성이라는 개념이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애는 사회학적 용어나 그러니까 학문적 학술적 용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기능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음악에 자신의 어떤 느낌, 자신의 어떤 드러내고 싶은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변주를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글의 소재가 이렇게 뒤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표현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글이고, 사실 이 글의 주제는 그래서 여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앞부분은요. 뭐 아주 기계적으로 따져보자면 앞에는 이제 인트로였던 거겠지. 음악의 아름다움은 변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뭘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서 음악이 진정한 아름답고 음악은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지. 구구절절.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성을 첫 번째 표현성이란 우리가 어떤 표현성 덕택에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어떤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듣는다 하더라도 뭔가 실증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음악을 다른 예술가가 공연할 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요. 또한 요렇게도 표현성은 설명하죠. 라고 하면서 문장 구조 봅니다. 가주어, 진주어요. 진주어 투부정사 앞에 for 있는 것까지 빠르게 잡아주셨어야 되죠. 즉 다음 세대가 즉 지금의 세대가 아니니까 이후 후속의 세대들이 똑같은 음악들을 계속 반복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는데, 고전 음악, 클래식이라고 그냥 클래식이라 하자. 영어니까. 음악이니까. 자, 클래식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 그것도 지겨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클래식 같은 걸 다음 세대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이해시키는 것, 이런 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한 표현성이라는 것이 설명해 줍니다. 즉 표현성은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연주하는 사람이 감정이 표현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표현되는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문장 봅시다. 자, 새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음악에 대한 해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뭐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우리의 해석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그 어떤 해석이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는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바로 그것은요. 앞문장 전체에 받은 계속적 용법이죠. Serve to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 음악의 영역들을 풍부하게 해주고 굉장히 다채롭게 해줍니다. 살아 숨쉬게 해주죠. 라고 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고 맨 마지막은 맺은말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음악의 표현성에 갖는 효과, 장점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예시의 글은 이 글은 굉장히 쉬운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도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일반적인 진술, 제너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구체적 진술, 하위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다시 여기가 일반적 진술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표현 보자마자 다시 결론 맺고 있구나. 그럼 주제는 이미 앞에서 나온 거랑 같은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같이 이제 답을 좀 찾아봅시다. 바로 같이 풉시다. 1번 How to build a successful career in music criticism. 음악 비평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법. 네, 음악 비평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전혀 관련 없죠. 완전 무관. 2번이요. Never the same. 결코 똑같은 것은 없다.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 음악의 공연,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서의 어떤 변화의 가치. 요거겠네, 그지? 그래도 답은 나머지는 다 봐야 돼. 3번 The importance of personal expression. 개인적 표현에서의 중요성. 이거 변주인 거잖아요. 여기까진 갔죠. 근데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에서 개인을 다 표현해 보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또는 되게 우울한 것 같아서 요즘 미술 치료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음악적 치료할 때 악보대로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4번요. Keep your cool. 자, 어떻게 차분함을 유지하기. 엥? 여기 차분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앞에서도 보시면 제가 이 단어를 따르게 표현해 드리진 않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래.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차분한 게 아니라 그걸 솔직하게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할 거고 기쁘면 환희를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정반대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 committed music enthusiast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committed가 뭐에 전념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단어가 됐을 때 얘는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열정적인 음악가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전반적 분위기가 너희가 음악에 열정을 쏟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음악에서 자신을 표현하라인 거지 뭔가 침착해지고 차분해져라 라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그것은 게다가 무관하기도 하고요. 무관하지만 반대적인 어떤 분위기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5번 What's new in the classical music industry? 라고 나오는데 자, 얘도 주의해야 하는데 얘도 나름의 함정을 판 거죠. 고전 음악 산업에서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보시면 어떤 세대마다 음악이 반복될 가치가 있고 결코 똑같은 음악은 연주되어지지 않고 그쵸?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레퍼토리를 건네주는 것의 어떤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확장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라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음악, 고전 음악 딱 클래식이라고 딱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그냥 한번 사용했고요. 그리고 뭔가 음악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는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롭고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 이제 언급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문에 언급된 내용을 활용해서 오답으로 표현한 이런 전형적인 오답 처리의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얘도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 뭐 쉽게 나와요. 그쵸? 하지만 3번 그리고 5번이 왜 오답이 이렇게 나왔는지 처리해 내는 것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진술과 그 구체화 진술은 가장 대표적인 글의 유형이고 여러분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해요. 근데 나름 얘가 지문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이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 진술과 구체화 이 둘의 관계를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빈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자, 이 글에서 일반적인 진술을 여기서 했거든. 빈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빈칸은 주제의 밑줄이 쳐져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나온다면 요런데 이런데 같은 데들 또는 이런데 같은 데들을 빈칸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빈칸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올 때는 주제를 완성하라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 진술에다 빈칸을 뚫습니다. 즉 일반적 진술에서 예시로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공연에서 구체화한 부분에 빈칸을 뚫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데 맞고요. 아무거나 요런 데를 이렇게 밑줄을 쳐서 여기 빈칸을 채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변화하고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콘서트 공연은 흥미롭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매력을 얻게 될 건데요. 무슨 사실?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런 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상은 제가 대입하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인데 요런 데가 밑줄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밑줄로 나왔을 때 사실상 여기 자, 1번이라고 쓴 여기 부분이 빈칸으로 나오는 게 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그냥 악보에서 표현된 정보를 넘어선다. 이런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화와 구체화의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빈칸에 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연습을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글로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음악 관련한 글을 똑같은 소재의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음악과 관련한 단어들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더 나왔지. 자, 스코어가 나왔네요. 저번 시간에 스코어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자, 얘는 무슨 뜻이죠? 점수가 아니고 음악에서는 악보인 거죠. 그쵸? 우리 스케일은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죠? 스케일은 기회. 그 다음에 톤은요. 톤은 목소리의 톤이라는 건 높냐 낮지 않은 거니까 그치? 음악에서도 높낮이고 우리는 그걸 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나왔어요. 제가 해석 아까 안 했는데 여기 intonation이 나옵니다. 자, intonation이라고 하면은 어조인 거죠. 말에 우리 어조도 사실상은 우리말에 없는 약간 이렇게 높낮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ntonation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여기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노트는 무슨 뜻이었지? 음악에서 그쵸? 음표 하나의 음이니까 음표로 표현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소리를 얼마나 크고 작게 하느냐 이러고 템포는 다 아실 거고 박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고 우리 이전에 최근 지문에서 봤는데 improvise 하면 즉흥 연주하다. 그래서 거기서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다.
맘대로 행동하다 약간 이런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mprovisation이라고 하면 아이고 쓸 공간이 없네. tion이에요. 즉흥 연주 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tion이에요. 그냥 동사형. 이거는 동사. 자, 이런 단어들은 좀 잡아두셔야 해요. 자주 나오죠? 굉장히. 음악과 관련해 또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단어 여기서 commit 하면은 열정적인 이란 뜻이었는데 commit이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음악에 전념한 그래서 열정적인 또는 열성적인 이런 뜻이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engaged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요번에 숙제로 그러니까 저번 주 숙제로 하셨던 데에서 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engage는 연루하다, 개입하다죠. 그러니까 뭐뭐에 연루되어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열성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 더 뭔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계속 내 스케줄이 뭐에 다 관련이 돼 있어 라는 뜻에서 바쁜 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쁜. 그래서 열정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열성적인 이란 의미에서는 같은 단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보고요. 그 다음 글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자, 우선 글의 구조에서 자, 주제와 예시는 주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구체화해서 놓은 거를 제시를 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순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접으로 자, 그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런 글에서 우리가 좀 빠르게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는 앞에 문장이에요. B는 뒤에 문장. 이 둘이 같게 계속 진술되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답을 풀 때 좀 활용하면 좋을 만한 것인 건데 첫 번째는 즉 다시 말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풀어보셨을 텐데 어떤 책들을 보면 주제문, 뭐 대입학,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 책에서도 뭐 이미 나왔는데 뭐 그 문제 푸는 공략법, 접근법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핵심어의 반복 이런 말들을 설명하는 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핵심어 반복이라고 하면 소재처럼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걸 말하는데 사실상 어쨌든 중요한 건 반복해서 진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재진술 문장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사실상 재진술이라고 하면은 아주 좁은 개념으로 보면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음악은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떤 노래는 우리에게 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를 다른 말만 바꿔서 표현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럼 재진술을 왜 할까? 한 번 말하면 되는데 왜 계속 얘기할까? 중요하니까. 그 다음 중요해서 강조하는 것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거나 뭐 비유로 말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진술이 계속 반복돼서 앞에 주제가 이야기 나왔어. 그리고 나서 끝까지 재진술로 끝나는 글들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한 4문장으로 글이 구조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야. 이런 질문은 과연 어떨까? 되게 쉬운 얘기를 계속하면 여기만 읽고 끝나는 거 아니니? 끝까지 읽어도 못 알아먹으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진술로만 구성돼 있다 글이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재진술이라는 거는 주제를 반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재진술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진술은 주제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진술을 조금 넓게 표현해 준다면 글쓴이의 주장을 좀 다른 관점으로서 계속 언급하는 것들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죠. 즉, 네, 그래서 같게 표현하는 거고,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말 그대로 재진술일 건 텐데, 즉, 다시 말해서. 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즉 다시 말해서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연결어가 떠오를 겁니다. 뭐가 떠올라요?
in other words가 떠오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얘 못지않게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그놈 there is. 자, there is to say가 이제 다 쓴 거고 근데 사실 to say 얘기 안 하고 there is 이렇게만 나오고 그리고 요놈의 that is는 문장 맨 앞에 표현하면 좋은데 한 주어가 길게 나오거나 뭐 주어 동사 나오고 중간에 however처럼 콤마 찍고 사이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요런 나는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언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놈들이 나올 때 이미 주제는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요? 앞에 A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말해 B야. 그럼 B는 A랑 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즉 다시 말해서나 in other words를 만났다면 주제는 나온 거죠. 당근 그치? 그리고 얘는 당근 그대로 똑같을 거예요. 근데 같은 것도 왜 말하냐고?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사실상 영어에선 지문에서 논리적 글쓰기에선 강조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만 영어 문제를 푸는데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앞에 A를 읽었는데 A가 굉장히 간단했어. 말은 쉬웠어. 근데 뭐해? 그러면 주제나 대입 파악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B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못 알아먹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나왔다면 즉 다시 말해서 뒷문장을 굉장히 잘 읽으셔야 되죠. 거기서 주제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거꾸로 A가 굉장히 길고 상세해요. 그래서 자세해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었어. 그런데 즉 다시 말해서 하면서 B가 등장해? 그럼 B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치? 대입 파악에서는 B는 그럼 심플하게 넘어가면 돼. 쿨하게.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글은 왜 쓸까 그럼? A를 되게 쉽게 써놓고 즉 다시 말해서 해놓고 나서 B를 다시 이야기하는데 얘가 어려워. 뭐 이런 걸 뭐하러 문제로 내니? 그지? 이런 건 어떤 글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여기를 문제로. 그러면 당근 빈칸. 유형이 이렇게 되겠죠. 혹은 맥락상 어휘 부분. 이런 데를 출제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 전개에서도 즉 다시 말해서는 한 말 또 하기다 라는 걸 굉장히 잘 잡아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있다 라는 거 봐두세요. 자, 그럼 가볼까? 개구리는 뭔가 어떤 건강한 환경에 대한 건강한 환경의 지역, 환경적으로 건강한 지역을 잘 드러내준대. 아주 훌륭히 드러내준대. 즉,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이 환경, 무슨 환경? 강아지 갑자기 개구리 엄청 많은 개체수의 개구리를 가 살고 있는 지원해주다란 뜻이니까 살고 있는 환경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떤 가능성?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시골에 갔는데 막 개구리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그럼 여긴 어떻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야. 그치만 밤에 나가지는 않는 게 좋아요. 왜? 시골이잖아? 어두워 안 보여? 너희들은 가다가 개구리를 밟을 수도 있지. 막 소리 진짜 막 우렁차게 막 퍼지는 그런 데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막 진짜 막 왕왕 하고 오는데 개구리들이 와 정말 진짜 정말 딱 그 소리 들으면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어렸을 때 우리 고등학교인가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를 간다고 엄청 깡촌을 갔거든요. 진짜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져서 진짜 별도 막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가 개구리가 진짜 미친 듯이 울었는데 저는 물론 밤에 무서워서 나가지도 않았지만 낮에 광경을 보고 절대 밤에 나갈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난생 처음 그런 거 나 처음 봤는데 이 논두렁길에 정말 한 50cm 간격으로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배가 주황색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개구리가 살고 있다니? 되게 놀랐고 이만해. 개구리는 정개구리도 싫어하거든. 저기 털 없는 거 되게 싫어해요. 뱀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우와 정말 공포였는데 제 50cm 간격으로 이렇게 논두렁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논두렁이 아니지. 이걸 뭐라고 하니? 논두길. 그 논과 논 사이 그의 길을 여기는 뭐가 다니니 얘들아? 사람 말고 또 뭐가 다니니? 논과 논 사이의 길은
그치? 무슨 차? 경운기 막 이런 큰 이따만 바퀴 이따만한 그 능기계들이 다니잖아. 얘네가 도망 다니겠냐고. 진짜 얘들이 가끔씩 죽어가지고 이렇게 터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배를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우와 진짜 정말 그래서 그 광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리고 나서 밤에 걔가 우왕우왕하고 울어대면 진짜 너무 무섭지 않니 얘들아? 공포 그 자체인데 어쨌든 얘가 알려주네요. 아, 그곳은 매우 깨끗하고 좋은 곳이래. 건강에는 되게 좋겠지, 그치? 여기 경상도 어딘가였거든, 얘들아? 아직도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언급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혹시 깨끗한 곳을 원하신다면 그곳을 추천합니다. 자, 본론으로 어쨌든 돌아와서 자, 개구리는 아주 건강한 환경을 드러내주는 게 아주 훌륭한 지표래. Be good at을 강조해서 be excellent a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엄청 잘 보여준대요. 자, 그럼 이게 주제일 거고 즉 다시 말해서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재진술된 부분은 어디예요? 뭐 전체 다이기도 하겠지만 건강한 환경, 어떤 환경?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보여줍니다. 했나요? 네.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뭐 TMI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약간 벗어난 곳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옆쪽으로도 이렇게 천변이 흘러다니는데 여름 되면 여기도 개구리가 왕왕거리거든요. 물론 그 엄청난 양으로 하진 않아. 근데 아무리 봐도 깨끗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뭐 내가 개구리를 죽인 건 아니야. 날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는 말아줘. 제가 너무 혐오스러운 예시를 들었나요? 왜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너네는 상상하는 거지. 그렇지 않니? 물론 상상이 더 끔찍할 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내가 본 그 광경만큼 절대 상상할 수 없을 거야. 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한 정말 정확한 재진술이야.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재진술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어요. 앞에 전체 글이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연구 과정도 이야기해 주고 연구의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구체적인 글을 막 끝까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 진술을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을 나타내는 결론을 맺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이 글의 요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정확하게 재진술은 아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라고 되니? 글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을 재진술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요약도 그냥 즉 다시 말해서처럼 접근해도 되죠. 그리고 이 요약은 정확하게 아주 긴 여러 개의 문장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요약하기에 많이 나와요. 그치? 빈칸에도 많이 나오고. 자, 그럼 이런 요약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글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글에 내가 읽고 있는 글에 요런 애가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애가 있어. 요즘은 얘도 엄청 많이 나오지? 얘가 있다. 근데 대입하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읽으면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거 저기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왔네. 여기만 읽으면 돼. 대입하기 확실히 돼. 여기 읽었더니 주제 뭔지 분명히 알겠고 선지가 분명하게 있어. 그럼 땡큐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죠. 자, 가보자. 연구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준대요. 뭔가 협력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는데 누구보다 전통적이고 뭔가 경쟁하고 이기고 지는 승패가 분명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협력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죠. 구구절절해서 여기서 그러면 협력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협력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과가 좋아요. 이렇게니까 얘만 읽고 그냥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글을 그대로 이어서 같은 주장을 하나
앞에가 무게중심이 A, 똑같이 A, 그래서 100%의 중요성이 아니라 앞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쉬운 부분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구구절절 장황한 거 다 안 읽고 요약을 통해서 혹은 즉 다시 말해서랑 이야기하는 정리 부분에서 간단하게 우리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다 읽었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주제문일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근 얘네들 뒤에가 주제문이다. 혹은 in other words는 그 앞도 주제문이다. 됐죠? 자, 그래서 다 아는 건데 사실상 이걸 얼마나 잘 써먹느냐 인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요것들을 활용한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앞에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지는 유형들을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F14번을 갈게요. 자, 봅시다. 과학자들은요, 패러다임을 사용을 하는데요. rather than believing them. 그것을 믿기보다는 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대조되어지는 거 무엇과 뭐예요? 여기서 대문 당근 패러다임이겠고, 그쵸?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거, 이게 맞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러다임을 사용을 하는 것이래요. 이거 뭔 소리야? 네, 이제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게 뭔 얘기고? 그러면 믿지도 않는 패러다임을 왜 사용하는 거야? 라는 걸 우리는 좀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가봅시다. 그 어떤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사용이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일반적 상황들 이야기하는 거지. 전형적으로 그 문제들을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 어드레스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드레스는 어떤 걸 제기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를 다루다. 로 보시면 되죠. 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면 공유되어진 생각 이런 것, 관념, 공유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관련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생각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든가 또는 실험적이고 수학적인 도구나 과정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 문제를 다루죠. 즉 과학자들이 문제를 처리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부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똑같은 이론적인 어떤 진술, 그러니까 이론적 주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해요. 이것이 패러다임과 무슨 상관이지? 라는 그 생각 이해가 그리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 우리는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요. 다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하는데 이 패러다임을 연구해서 문제를 다룰 때 이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그 패러다임을 사용할 때 구체적 방식은 이런 걸 하는 거래요.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이 패러다임을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need only understand. 오직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뭘 이해하냐면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뭔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이 다양한 요소들의 사용법을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뭐겠어요? 자, 우리 앞에서 패러다임의 사용, 패러다임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사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래요, 오직.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앞에 언급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그 과학자들, 예를 들면 물리학계에서 지금 공유되어진 어떤 개념과 생각들, 주장들이겠죠. 또는 상징적 표현이나 실험, 도구나 과정, 절차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뭔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패러다임이 뭐야? 그치. 내용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진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 설명이 더 나와야 되는 거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뭐야? 여기서 댐이 무엇이고 이 다양한 요소들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제기되어진 어떤 내용, 그러니까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 꿰뚫고 있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단락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뭐 짧게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장에서 핵심적인 것에 밑줄을 쳐와라 라고 이제 글의 구조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처럼 한 문장을 읽었으면 그 문장의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거 혹은 앞에 것을 다시 언급한 거, 이런 것들을 앞에 언급된 게 다시 표현됐다 연결해 주셔야 할 거고요. 새롭게 중요하게 나왔다 그럼 잡아 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밑줄 같은 것들을 쳐시면서 그 정보들을 정리하시는 식으로 글의 구조들을 잡아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만약에 정리를 해본다 하면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은 이 패러다임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믿다는 약간 이건 진실이고 이것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신의 존재처럼 믿는다의 맥락인데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럼 패러다임을 이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간단하게 과학적 도구라든가 과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뭔가 그 과학적 관련해서 공유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패러다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등등등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다룰 때 관련 어때가 뭐 그 과학자로서 물리학자야 어떤 물리학에 관련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패러다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실험 과정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실험 과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보자. 내가 현미경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미경 사용법을 몰라. 화학자야 나는. 연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새로 나온 현미경인데 되게 좋은 거라서 되게 자세히 보이는데 사용법을 모르네? 연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간단하게 이런 도구 자체를 사용하는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있죠?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해해야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도 있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인도 이것을 당신의 내가 어떤 공유된 주장을 썼어.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타인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활용하는 법,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how to use this various element에서 이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데 그 사용법은 타인이 이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용법이에요 라는 내용은 처음 나온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아주 처음은 아닌데 살짝 나왔는데 여기 공유되어진 생각들이나 공유되어진 표현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shared가 이 전체를 다 연결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공유되는 여기랑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란 그 당시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지고 타인이 accept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관점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요. 따라서 따라서 말입니다. 앞에 이런 걸 배워야 돼. 그 결과 공유되어진 실행, 어떤 연구에서 공유된 실행에서의 이런 요소들은요. need not properly support any comparable unity 라고 나오니까 어떤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단위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정해 놓고, 그러니까 먼저 전제해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 결과 내가 이럴 거야라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단위 이 자체를 딱 그 전제해 놓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공유된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어떤 믿음과 신념에서 뭔가 필적할 만한 그런 단위들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럼 뭐에 대한 어떤 전제를 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당신이 어떤 이미 사람들에게 다들 공유되어진 어떤 관점에 대해서 관점으로 접근하던 어떤 실험 똑같은 수학적 실험 과정으로 가든 그런 걸 사용할 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제해놓고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음? 그리고 사실상 말이에요. one of a paradigm. 패러다임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패러다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사실상 따져본다면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하나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우리가 물리학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시간의 개념 이라는 것들을 연구할 때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생각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갈 때 지금에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기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당시의 정설, 지금 시기의 어떤 정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 이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겠죠. 그것이 언제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충 뒤집힐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어쨌든 패러다임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정설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은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없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이야기하냐면요.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어쩌고저쩌고. 자, account of 하면 무슨 뜻? 네, 설명,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제공하지 않고도 성공적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냐면요. 아주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꼭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연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상 패러다임의 역할이래요. 자, 그런데 뭐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이상한 추상적 표현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연구 그 자체예요. 그냥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고요. 혹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 즉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전제하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저러 뭐 위치와 시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 계산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상 패러다임이죠. 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대충 여기까지 뭔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패러다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 어떤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거고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모두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속도를 계산할 때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접근하고 또는 뭐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의 하나의 요소일 텐데 이런 공유되는 과학적 이론을 활용해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따라서 근데 거신이 믿는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너무 전제해서 갈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라고 약간 다른 얘기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과정을 다 봤을 때 패러다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패러다임의 역할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한 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것이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글에 지금 내용들을 지금 붙여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토마스 쿤이 말했어요 라고 나오죠. 자, 토마스 쿤이 누구예요? 이 아저씨 이제 아주 되게 자주 나올 건데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념을 구체화한 사람이 토마스 쿤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 나오면 이 아저씨가 꼭 나올 겁니다. 자,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토마스 쿤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패러다임을 정리하겠지 이제. 자, 뭐라고 언급했냐면 과학자들은요 그들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뭐 하지 않고요, agree on or even attempting to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병렬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네? 자, A는 agreeing이고 attempting이 B예요. 얘는 쉽지. 이것 때문에 on, to. 자,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자, 우리는 뭐에 동의하지 않고도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에 합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에 동의하지 않아? produce 넘어가면 되지.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on 뒤에 뭘로 가야 돼? 여기. 그치? 결과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완전한 해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합리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옳은 설명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과학이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거. 여기서 시도라는 거는 아직 완성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도해보거나 혹은 합의를 이루지 않아도 과학자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 자, 그럼 한마디로 뭔 말이야? 그냥 지금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어떤 뭐 구구절절한 어떤 해석이나 내용에 대한 걸 소개해서 그것을 다 동의하는 과정 없이도 다 이것이 맞다고 하나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라는 거죠. 즉, 다 함께 공유되어진 하나의 정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언급했대. 자, 그러면 토마스 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거니까 연구학 이거와 관련한 패러다임과 관련한 저명한 연구자, 그다음 사실 패러다임을 정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을 언급했으니까 이것이 전체 글의 주제일 거고 앞에 것들을 다시 한번 싹 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러다임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설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해서 이 정설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에겐 사실상 어떤 의미인가를 쭉 설명한 글이에요. 이제 이해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뭔지 이해돼요? 글은 이해되죠. 대충 뭔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패러다임이 뭐구나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명쾌하게 빡 하고 나올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읽고서 우리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간 여러 학자들의 여러 생각이라든가 실험 과정이라든가 실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하나의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인데 그것을 꿰뚫고 있는 이 하나의 정설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지구는 둥글다처럼 이런 것들을 하나를 만든 하나의 합의되어진 관점, 이 전체를 다 관통하는 관점이 패러다임이다라고 설명한 거고 그것이 패러다임이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 패러다임이 맞는 것이야라고 수용했다면 그들에게는 구구절절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답 골라볼까요? 이미 여러분 다 푸셨죠? 이거 다 맞추셨어요? 잘?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5번. 그치?
자, 해석해 보면 과학적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 왜 답은 진짜 심플하지 않니? 패러다임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막 다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는 과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역할, 그리고 세부적으로 패러다임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끝. 그래서 대진술 구조로 쭉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지금 표현을 약간 바꿔서 여기는 상술의 부분이고,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토마스 쿤의 인용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말을 다시 정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글이 역접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글이 어려우면 그냥 정보들의 나열과 관계를 파악하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요, 보시면 어떤 규칙에 대해 합의되어진 어떤 감소, 어떤 규칙에 대해서 합의의 감소가 있거나, 아이고 5월 있었네, 또는 또 표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의 부족이 있어도, 그러니까 표준적인 해석이라는 게 약간 부족해. 합의가 된 지점이 약간 약해,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떤 규칙에 대한 합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런 것들이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prevent 목적어 from ing니까 패러다임이 어떤 연구를 안내하거나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거 뭔 내용이야, 얘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표준적인 이해의 부족이라는 것은 합의가 좀 덜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다 공유되어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뭔 내용이니, 얘들아?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리 법칙이 있어. 왜 간성의 법칙, 뭐 가속도의 법칙, 막 이런 게 있다 해보자. 이 법칙에 대한 합의가 줄고 있대. 이게 뭔 말이야? 줄어들고 있는 합의된 감소. 규칙에 대한 합의된 감소. 이게 뭔 말이야? 관성의 법칙이 지금 뭐? 무너지고 있는 거지. 사실 이것에 대한 반박. 어떤 A라는 주장이 있는데 A라는 주장에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많은 반박에 부딪히고 있어. 반대 의견들이 막 계속 나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한 증거와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의 연구를 더 나아간 앞으로의 연구들을 방향을 이끄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패러다임은 절대 무너지지 않네?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니? 아니지. 이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자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A라는 주장을 뒤집는 반박과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세가 일로 옮겨가고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어떤 것들이 나왔다면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패러다임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할 거고 이것이 정설이 되는 거겠지. 그럼 그 이전의 패러다임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를 설명하는 글의 그게 일부예요. 그래서 자, A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아주 사소한 소문자 B들이 막 있겠지. 이렇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제대로 합의가 더 많이 단단하고 아주 고착화되어 있다면 그 패러다임은 이 세상의 질서 전체 과학적 사회적 어떤 관점의 질서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을 설명했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부분은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되는 거죠.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과학적 관점 자체를 이끄는데 방해를 하지 않을 거예요. 별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있는 한. 이런 내용. 이해되시죠? 네. 정보 자체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보자라고 한 이유는 자, 여기서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건 없어.
그치?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어쩌고저쩌고 더스 이런 걸 통해서 더스니까 인과관계여야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과학자가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피적할 만한 그러니까 즉 다른 반박할 만한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패러다임의 역할은 이거죠. 라고 하면서 패러다임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한 거고 토마스 쿤의 말을 통해서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재진술 구조입니다. 한 말 또 하기. 자, 그럼 얘보단 조금 쉬워. 3번 볼게요. 여러분 아마 다 푸셨으니까. 자, 이건 칸트의 관점이에요. 칸트의 기하학 모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벽해서 어떤 미적 경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는 없대요. 그래서 칸트의 기하학 문의에 대해서의 어떤 기하학 문의와 그리고 그냥 기하학이 아닌 어딨니? 어떤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자연적인 형태 이걸 대조한 글이거든요. 보시면 대조의 글쓰기 하고 있죠? 보이세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순접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사실 이 글은 여기 앞까지는 대조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넘어가서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단락에 name me.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제가 중요한 연결어인데 아까 정리해드린 거에 빠졌네요. 즉, 다시 말해서죠. 자, 즉, 다시 말해서요 라고 하면서 최종 정리. 자, 그럼 여기서 즉, 다시 말해서는 글을 여러분이 읽고 구조하셨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하학은 너무 완전한 것이야. 완벽해.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미적 경험, 아름다움 이런 걸 우리가 기하학에서 끌어낼 수는 없대. 그냥 완벽 그 자체야. 반면에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현상이나 형태들이요. 그냥 자연에 있는 어떤 형태들. 이것이 어떤 완벽하니?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완벽해서 아름다움을 찾을 순 없군. 이래?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아? 그지? 너무 오늘 좀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왜? 완벽하지 않아서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뭔가 완벽하지 않아. 그럼 이걸 대조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미적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대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요약한 곳에서 기하학과 그냥 그냥 자연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연의 형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다 서술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아니면 기하학은 이렇게 완벽해서 미적 경험을 해줄 수 없어. 얘와 대조해서 하지만 자연의 뭔가 불완전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을 거고 여기만 다시 재진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읽어봐야 알죠, 그거는. 어쨌든 대놓고 재진술하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얘는 여기가 핵심이죠? 가봅시다. 즐거움이라는 건요. 여기서 무슨 즐거움? 미적 즐거움.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뭔가 도전되어지고 좀 어렵고 해석 불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decode the phenomenon present to view니까 우리가 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쟤 얼굴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 해석이 어려운 거 근데 왠지 끌리는데? 이런 거 자, 뭔가 도전받고 뭔가 해석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기하학 얘기했음 안 했음? 안 했음. 그냥 어떤 자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뭔가 즐기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뭔가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부터 온다. 완전하게 뭔가 딱 보여지는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즐거움의 어떤 요소라는 것은 또 어디서 오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 파괴되어지는 어떤 안락함 존 이런 것으로부터 즐거움이 옵니다. 라고 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존은 어디야? 기하학이야, 자연이야?
기아, 그쵸? 파괴되어지는 안전한 곳. 안전한 것이랑 완벽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파괴되어졌대. 불편한 것에서 우리는 오히려 미적 즐거움을 얻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주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답 몇 번이었어요? 몇 번? 다 달라서 깜짝 놀랐네. 네, 미적 즐거움 어디서 옵니까? unconstrained things.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 제약되어지지 않은 것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약되어지고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균형 상태의 완벽함을 이루는 규칙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요 부분이 아까 우리가 건너뛴 요 부분에서 언급되어져 있다면 그대로 올 수 있는 건데, 보이시죠? 여기. 이거 그대로 표현했네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3번은 굉장히 심플하죠. 아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글의 구조를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목 찾기를 내드렸는데 우선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글의 구조도 당근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근데 우리가 이미 한 구조 있죠. 예시와 재진술의 구조. 이런 것들은 구조들도 좀 살펴보시면서 풀어오시고 제목을 고를 근거가 되는 주제 문장은 꼭 표시해 오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